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장 마감 복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어떻게 보면 중순으로 좀 치닫는 것 같은데요. 야,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날씨도 이제 완전히 뭐 가을 날씨가 됐고, 예, 뭐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틀기에도 굉장히 쌀쌀한 날씨가 된 것 같네요. 오늘 주식시장은요, 굉장히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어떤 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 IT,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 뭐, 컨택, 뭐, 포스코라든지 KB금융 같은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이 좀 강세였던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뭐, 이제 성장주, 뭐, 배터리, 배터리 쪽은 좀 강했구나, 오늘. 예. 뭐, 언택이라든지, 뭐, 바이오 쪽은 조금 쉬는, 예,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뭐 셀트론 그룹주라든지 제넥신 이런 어떤 주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면서 향후에 좀 변동성을 앞두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관찰하는 주요 종목들도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보면 추후에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뭔가 좀 큰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좀 오늘도 확인한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좀 주제로 잡은 게 이제 뭐 셀트론 얘기도 드리고 이제 시장 얘기, 종목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지금 근로소득으로도 좀 미래에 대한 어떤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답이 좀 없어 보이는 2030 세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목에. 예. 그리고 초저금리 상황 때문에 사실 뭐 노후가 막막한 은퇴자, 기사 제목에서 따온 어떤 내용들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뭐 저도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죠. 예, 저도 뭐 하긴 뭐 제가 이제 어디 직장에 속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은퇴라든지 이런 개념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 50대 중후반,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하게 되고, 과거 같으면 이제 은행 예금을 통해서 그냥 뭐 은행 이자 애들의 뭐 4, 5%라든지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뭐 한 7, 8%막 이렇게도 나왔었으니까 뭐 퇴직금이라든지 모아놓은 자금들 가지고서 은행 예금이라든지 안전자산에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이제 은퇴 노후를 좀 생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그냥 뭐 어떻게 뭐 나아지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산 증식에 대한 공부라든지 어떤 돌파구 해법을 찾지 않으면 상당히 막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자산들을 많이 불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로자산만으로는 이제 사실 뭐 자산이 크게 불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뭐 월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뭐 연봉 1억이 하더라도 뭐 실질용액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잖아요. 월 뭐 한 6, 700?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노후의 어떤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 돌파 수단으로서 주식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들고요.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법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동안은 뭐 계속적으로 종목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오늘은 그 종목을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그리고 이 주식 투자를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만 할 건 아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평생 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 주식 투자의 어떤 방식 차원에서 2, 30년을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2030 세대로서 정말 앞으로 수십 년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고요. 예. 그럼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1.3%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0.6% 상승했어요. 오늘은 미국 시장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다우 지수가 좀 강했거든요. 다우라는 게 이제 보통 전통적인 상업들이 많이 있는 지수잖아요. 예, 여기서 좀 0.4% 상승했고 나스닥이 0.6%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좀 빠지고 전통적인 산업군, 뭐 언택이라 불리는 그런 종목군들, 언택이라 컨택 관련 기업들이 상승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좀 흘러갔던 것 같고요. 뭐 일본 그리고 홍콩, 대만, 중국 다 이제 플러스권 마감됐어요. 그래서 우호적이고요. 일본도 뭐 관방 뭐 스가 총리, 예, 뭐 그분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내용들 또 미국 증시에서는 M&A 이슈가 좀 컸죠. 예, 길리어드가 이제 이뮤노메딕스를 20조 넘는 금액으로 이제 인수를 하고 또 엔비디아가 ARM이라는 이 반도체 회사를 또 인수하는 그런 어떤 M&A 소식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우호적인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한 흐름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수급은 뭐 큰 변동은 없었어요.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사고 기관도 조금 사고 코스닥은 기관 좀 팔고 외국인도 약간 팔고 개인은 사고 그래서 뭐 수급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선물은 1.3% 강세 마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 지수 모두 뭐 흐름, 뭐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면서 뭐 깔끔하게 좀 마감된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은 5장 들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가 좀 빠졌죠 오늘.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9% 정도 빠지면서 약간의 음봉 만들었지만 밑꼬리 그리면서 뭐 좋은 형태로 마감됐죠. 그래서 플러스권 0.6%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코스피 시장 보시면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셀트론도 빠졌죠. 요 정도 빼고 컨택이 좀 오른 것 같아요. IT 쪽, 뭐 M&A 관련된 거 호재 때문에 IT 쪽하고 또 현대차 이제 니콜라가 뭐 사기다 이래가지고 뭐 리포팅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니까 니콜라 조금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소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적인 어떤 수급이 좀 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그때 한번 짧게나마 좀 분석을 해드린 게 성장주 관점에 어떤 수급들이 붙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내연기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승과 이 수급은 이 기업을 향후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 친환경차의 어떤 선두 주자급의 기업으로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게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기아차도 상승했고 오늘 포스코 상승한 거 보면 아시겠죠? 컨택 기업들이 오늘 좀 강했구나. 근데 연속성을 가질지는 좀 의문이고요. 여전히 저는 뭐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코스닥 쪽으로는 카카오 게임즈, 뭐 셀트론 제약, 셀트론 헬스, 셀트론 그룹이 좀 약세였고 HLB 플러스권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았네요.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일부 뭐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것들도 좀 강세였죠. 그 길리어드가 인수한 그 기업과 비슷한 기업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오른 것 같아요. 셀트론 그룹주 한번 볼게요. 제 차트로 오늘 뭐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고 무엇보다도 이제 거래량이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빠진 거나 이제 등락은 별 의미는 없어요. 거래량이 이제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100만 주였는데 오늘 보시면 50만 주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거래 급감이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도 물량도 안 나오고 또 이제 적극적인 어떤 신규 매수 수급도 크게 유입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거래가 굉장히 급감했어요. 헬스케어도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200만 주 거래량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80만 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160만 주 거래량 나왔었는데 오늘은 40만 주. 뭐 엄청 급감했죠? 제넥신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뭐 금요일 정도 수준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시세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쉬는 거죠. 예. 셀트리온 그룹주, 제넥신 모두 이제 쉬는 정도의 흐름을 좀 보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거래량이 급감했죠. 그래서 지금 조금 옆으로 기면서 횡보하면서 쉬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져요. 예, 주요 성장주. 그래서 다시 움직일 거라 보고요. 예, 차분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 봐가지고요. 코로나 확진자 한번 좀 추이 좀 볼게요. 오랜만에. 예, 이제 유진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팅 일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유럽 쪽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죠. 거의 뭐 지난 3월달하고 비등한 수준으로, 예, 거의 뭐 전고 좀 돌파하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뇌관이 다시 되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미국은 이제 확 좀 꺾인 게 보이죠. 막 6, 7만 명, 8만 명 이렇게 하루에 늘어나다가 빨간색 선이 최근에 뭐 3, 4만 명 정도. 그러니까 많이 좀 내려온 상태죠. 근데 신흥국하고 유럽 쪽에서 계속 증가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지난 주말에는 30만 명 하루 만에 이제 30만 명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최대치를 돌파하면서 지금 전 세계 확산 추이는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백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은 죽지 않습니다. 이게. 예.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지금 확 줄었어요. 지난 2, 3월 달에 어떤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보시면 한 400만 명 돌파했다가 지금 100명대 정도, 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래프상으로는 뭐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또 모르죠. 언제라도 이게 또 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해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게 좀 이렇게 확연하게 이제 비교가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누적 확진자 추이 보면 2,800만 명, 예, 지난 12일 날은 31만 명이 증가했어요. 인도가 460만 명, 미국이 647만 명, 엄청나죠? 브라질이 430만 명, 예, 요 세 국가가 이제 굉장히 무섭게 치닫고 있고, 러시아가 최근에는 그래도 증가폭이 좀 둔화됐어요. 예. 반면에 이제 영국, 이탈리아, 독일 같은 이 유럽 국가들의 증가 추이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스페인 같은 경우가 하루에 이렇게 12,000명씩 증가하는 무서운 속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유럽이 셀트론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영국에서 아마도 좀 유럽 쪽에서 더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백신 나오면 치료제 뭐 안 팔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백신은 이게 상용화 되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또한 이제 그게 완벽할 수도 없고 호흡기 쪽의 계통의 어떤 백신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치료제가 없이 사람들이 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치료제에 대한 수요와 판매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타미플루가 뭐 1년에 3조 팔고 이랬었는데 타미플루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감염자 수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최악의 길로. 그리고 유럽이 이렇게 이제 심각해지는 부분들, 특히나 셀트로는 유럽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치료제 임상도 그렇고 이제 임상 완료하고 성공하게 되면 판매 부분에서도 유럽 쪽에서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이제 질병관리청, 이게 승격되는 이제 청이죠. 질병관리청에서 연내로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내년 백신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연내 코로나 치료제는 녹십자 혈장 치료제하고 셀트리온의 이제 항체 치료제가 연내 출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고요. 내년도 백신 확보는 해외에서 이제 개발되는 거, 그 확보하는 부분하고 또 제넥신 쪽, 제넥신이 가장 빠르니까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언급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9월 중에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정부가 이제 뭐 실제적으로 말을 한 거고, 혈장 치료제는 10월 중순 제재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치료제 쪽에는 핵심이다. 그리고 백신은 뭐 뭐니 해도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진원생명과학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넥신이라고 생각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CMO에 집중하고 있지 백신을 신규 개발하는 부분은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그냥 발표할 뿐이지 개발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진 않아요. 제넥신 정도 끝까지 추진하게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이 보내준 뉴스에서 발췌한 건데,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국내 이제 국민 대상으로 항체 보유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야, 1,400건 중에서 한 건밖에 없었더라고요. 항체 보유율이 0.07%.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안 걸렸던 거죠. 얼마나 방역을 잘했으면. 다른 나라 보세요. 중국 우한 3.2%, 일본 도쿄 자체도 0.1%, 뉴욕주 14%, 영국 런던 17%. 이만큼 걸렸다가 이제 나선 거잖아요. 스페인도 전 지역이 5%, 스웨덴 7.3%.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했다는 거고, 또 이제 집단 면역 이런 거는 가당치도 않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국민 60% 항체가 있을 때,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백신 나올 때까지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상황을 잘 통제해 나가면서 버텨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 러시아 백신 관련해가지고, 요 기자분 좀 연락을 취해서 자세하게 좀 묻고 싶어서 저번에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제약업계 이제 관계자분, 신뢰할 만한 그런 소식통 통해서 이렇게 들으셨는데, 거의 이제 합의가 진전된 걸로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여기 이제 CEO 있죠? 요 쪽에 따르면 거의 한국에서 셀트리온과 합의가 진전된 걸로 그렇게 들었다. 백신을 여기 위탁 생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을 좋은 어떤 생산 기지로서 생각을 하고 11월 한국에서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이게 신뢰도 높은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어떤 기업하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삼성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의 대량의 어떤 캐파를 가진 기업이. 그래서 이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또 다이렉트로 들은 건 아니고 기자분 통해서 이제 들은 거지만 거의 합의가 진전된 걸로 그렇게 들었대요. 신뢰할 만한 그런 제약업계 관계자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요 이슈도, 요 모멘텀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정리 회장이 그때 이제 발표 회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낼 리는 없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마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댓글들을 하나씩 보다가 이분 댓글 보고 제가 오늘은 좀 주제를 이런 방향으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분 댓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신박사님, 항상 성실하신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셀트리온은 2005년 제가 35살 때부터 알고 있었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 줄기세포 연구가 세간의 집중을 받다가 큰 문제가 생겨서 바이오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기사에 서정진 회장님이 어떻게 바이오로 사업을 하게 되었고 햄버거를 먹어가면서 공부했다는 기사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연도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코스닥에 우회 상장을 하였다고 하기에 저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죠. 사기성이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제 기억 속에서 멀어집니다. 세월이 흘러 47살이 되어 인생을 뒤돌아보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모두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진 저로서는 앞으로 회사 생활에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직급이 대리이니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노후 자금이 문제가 생기겠구나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에 있던 개인연금을 해지하여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문을 다시 PC에 깔고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조회하니 삼성은 너무 금액이 크고 그러니까 주당 가격이 그때 당시 이제 몇백만 원 막 이렇게 크고 셀트리온은 지나온 주가를 보니 지지부진했지만 많이 성장하여 거의 10만 원대를 돌파하고 있더군요. 이때가 2016년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얼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네요. 그렇죠. 이때 35. 네. 은행 보험사 이자보다는 높겠지라는 생각으로 셀트를 11만 3천 원에 300주 정도 삽니다. 다음에 1억 2천까지 자산이 불어나고 그 당시 저는 주식이라는 생태를 잘 몰라서 아내가 전량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자는 것을 제가 노후 자금으로 가져갈 거야 주장했죠.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하향으로 주식은 내려가고 급기야 13만 5천 원까지 내려왔지만 제가 아내에게 한 말과 아직도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버티다가 올해 코로나19라는 카운터 펀치의 회사에서 1년에 6개월을 무급 휴직하라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크네요. 이제 연봉 4천만 원도 안 되는 가장으로 입에 풀칠만 하면 다행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매달 무급휴직 15일간 집에서 놀면서 정말 셀트리온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사업을 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신박사님 유튜브를 발견하게 되고 셀트리온과 바이오 섹터 전반에 걸친 지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식을 어떻게 마주보아야 하는지도요. 저희 집사람도 같이 신박사님 구독자인데 저번에는 저에게 한마디 합니다. 신박사는 시대의 사기꾼 아니면 정말로 대단한 현인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을 저질러서 평단가 11만원에서 평단가 23만 3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단행하고 집사람과 함께 셀트에 총 2억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야, 용기 있으신 결단을 하셨네요. 지금도 역시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일은 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신 박사님이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내 생에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지니고 있는 능력을 함께 공유해 주심에 늘 감사드리며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하여튼 뭐 좋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감사드리고요. 사기꾼 아니면 대단한 연인. 네,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사기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요 댓글 보면서 느낀 부분이 맞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앞으로는 노후를 어떻게 나갈지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이른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식을 통해서 저는 이제 복리의 마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 예, 이분도 그런 거죠, 결국은. 예. 노후 자금 문제가 생기겠구나. 예, 이 얘기를 하신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기사 보면 예금금리 역퍼센트 신대, 은퇴자 이자 생활 시대 막 내렸다. 예. 이 초저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고, 이게 이거 이제 이자가 2, 3% 올라올 수 있을까? 예,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 넣어놓고 사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 유럽 보십시오. 유럽에 있는 은행들, 거기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럼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기 유럽 사람들은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세대 간의 격차도 굉장히 심해요. 그게 사회의 어떤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그 사회의 어떤 동력을 잃더라고요. 경제 동력.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가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 실업률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반 이상이 실업자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제로금리 시대는 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걸 견디면 언젠가 나아지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돌파할지를 능동적으로 지금은, 예, 찾아내고 노력해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 요 기사를 보면 시중은행 지방 지점을 다니다가 최근 은퇴한 김모 씨는 56세네요. 퇴직금을 포함한 노후 자금 5억 원을 어떻게 투자할지 고심 중이다. 3억 원 가량이 정기예금에 묶여 있는데 급격히 떨어진 금리 때문에 한숨만 나온다. 그는 물가 수수료를 생각하면 적자라고 푸념한다. 최근 원룸 건물 한 채 구매에 임대료가 쏠쏠하다는 지인의 이야기에 귀가 기울여진다. 그래서 이자로 노후 생활은 정말 옛말이 됐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여러 번 기사 보여드린 막 그 사모펀드라든지 DLF, ELS, 라이프 펀드 이런 것들 막 사기치는 것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직접 투자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퇴직자 중 절반이 넘는 55%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은퇴 후에도 재취업했고, 나머지 미취업자의 65%도 취업을 희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할 때 금융자산이 3억 원 미만이면 평균 69세가 될 때 모든 금융자산이 소진된 걸로 예상됐다. 무섭네요. 소진 시기는 금융자산 3에서 5억 원 미만, 평균 71세 되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5억에서 10억 정도면 72세 정도, 10억 이상이면 평균 77세 정도 다 날아간다는 거죠. 금융자산이. 네. 그러니까 이자로 노후 생활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일을 하는 노후 생활 시대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주식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자본가의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는 스스로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자본가의 생활을, 자본가의 어떤 그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목표를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목표를 그래도 누구나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30 세대, 지금 주식계좌, 신규 주식계좌도 거의 대부분이 2030 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2030 세대에게 남은 마지막 자산 증식 수단이라는 의견에 76%가 동의한다. 은행에 근무하는 김지수 씨는 걷잡을 수 없이 뛰어버린 부동산 가격, 0%대 예적금 금리로 주식 이외의 투자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야, 그렇죠. 진짜 무섭다. 뉴스. 네. 비투와 레버리지 사이.
사회에 나와 보니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느낀다. 저축을 하려고 보니 금리는 아무리 높아야 연 2%대다. 이대로는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겠다 싶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어 주식으로 눈을 돌렸다. 대기업 5년차 직장인 문현주 씨는 2%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3천만 원은 공모주에, 1,000만 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바벨 전략을 쓴다. 테슬라 액분하기 전 투자해서 800만 원 수익을 냈다. 테슬라에 열광하는 글로벌 2030 세대 주주들의 믿음을 보고 주식을 샀다. 좀 모르겠습니다. 좀 위험한 것 같은데 2000년대 셀트론으로 노후 준비하기가 유행했다. 2020년 트렌드는 테슬라로 노후 준비하기다. 테슬라 주주들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믿음이 종교적 수준이라고 해 테슬라 주주를 테슬라미라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는 주식만이 이제 자산 증식의 유리한 수단이다는 관점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 중에서는 2030 세대가 많진 않으신데 이제 지금 보시는 분이 그래도 계시니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제가 고민한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할 때, 복리라는 거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복리의 마법. 자산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계속 복리로 붙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붙어버려요. 이게 이제 요 표가 뭐냐면 이게 1억 원이에요. 첫 번째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두 번째 투자. 뭐 연도로 따져도 되고 한 번 투자할 때마다 1, 2, 3 카운팅 된다고 봐도 돼요. 근데 초기 투자 자금이 만약에 1억이다. 이게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1억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셀트론, 제넥신 뭐 이런 종목군들 뭐 네이버, 뭐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투자해 가지고 총 수익률, 계좌 수익률이 50%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딱 실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1억 5천이 딱 생겼죠. 그러면 또 그 다음 투자해서 또 50%를 벌었어요. 그 투자가 6개월 만에 50% 벌었을지 1년 만에 벌었을지 2년 만에 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투자를 했을 때도 50%를 벌었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2억 3천이 돼요. 그러면 2억 3천을 가지고서 또 여러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투자를 해서 또 이익실현을 했더니 3억 4천이 됐어요. 50%씩 계속적으로 이제 벌었어요. 50%씩만. 그러니까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되니까 38억이 됐어요. 11번째 되니까 57억이 됐어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1억이 50%씩만 수익을 냈는데 11번째 되니까 57억이 됐어요. 57억 정도면 뭐 경제적 자유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잃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 이제 투자에서 한 번 더 꺾이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다시 원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2억 3천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반토막이 났어. 뭐 테마주 따라가 들어갔다가 그러면 1억 1,500 되는 거죠. 그럼 1억 1,500 됐으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여기로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손실이 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복리의 마법에서는. 워런 버핏이 수십 년 동안 연평균 한 20% 수익 냈다고 하잖아요. 그게 수십 년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수백, 수천 배가 된 거 아니에요, 자산이. 그게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막 2000년대 막 IT 막 급등할 때 IT 종목들이 자기는 그런 거 안 산다. 그러니까 단 한 해도 손실이 안 난 거예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손실이 안 나야 돼요.
꾸준한 수익이 나야 돼요. 그게 계속 눈덩이처럼 굴러날 수 있도록. 눈덩이가 굴러가다가 갑자기 뭐 어디 돌에 걸려 넘어가지고 눈덩이가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굴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멘탈이 그때는 흔들리게 되고 무리수를 두면서 다시 또 눈덩이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또 무리수 두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뭔가 틀이 딱 있어야 돼요. 자신의 기준. 예, 이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한 어떤 투자 전략을 시작 단계부터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2030 세대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노후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은퇴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예, 이런 관점을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든 종목이든 이런 단계에 있는 종목들을 정리하고 적당히 이제 만족하는 수준에서 나오고, 이런 단계에 있는 종목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찾는 게 아니죠. 막 철강, 화학, 뭐 비성장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을 바닥에 있다고 한국전력 이런 것들, KT들 잡는 게 아니라 성장준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이 어떤 처한 환경이, 예, 저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이런 저가권을 만들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기다림 속에서 잡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셀트론 그룹주 이제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그 외에 자금 가지고서 계속 돌리거든요. 예. 자금을 돌릴 때 이제 하는 어떤 원칙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서 많은 어떤 수익이 발생했고 적절하게 이제 만족하는 정도에서 털고, 고성장주라고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종목들 리스트 분석을 다 한 것들,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 올려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 그런 것들 중에서 기술적으로도 아직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격이 좁혀져 있는 어떤, 예, 그런 구간에서 그런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이제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리스키해질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팔고 이런 단계인 것들로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포트를.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누린 데 있어가지고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예. 이게 막 어떤 종목에서 300%, 400%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예, 적절하게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정도에서 나와서, 예, 한 4, 50%씩 먹어 나가면서 또 더 안정적이고 낮은 단계에 있는 주가 단계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여기서 또 한 3, 40% 이렇게 내고 또 나오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면서 이 복리의 마법을 누리면서 내 옆에 친구는 이번에 한 신풍신일로 한 3배 먹었던데 그거는 지속 가능한 매매가 될 수 없을 거예요. 한 방에 3배 먹었다. 근데 꾸준하게 이렇게 안정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자신의 기준이 만들어지게 돼요. 또 이런 방식을 찾게 되면, 연구하게 되면,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무너지지가 않아요. 잘. 예. 한 방에 3배, 4배, 2배 먹은 사람들은 사상 누각 같은 수익이기 때문에 붕괴될 수 있어요. 근데 복리의 마법을 처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을 고안하고 이런 종목군과 타이밍들을 이제 노리려고 하는 투자를 처음부터 고민하고 전략을 짠 사람은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요. 탄탄하게. 아시겠죠? 예. 제가 왜 셀트론 그룹주를, 예? 제넥신 그 바닥에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런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거기 이런 그 종목에 넣어놓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신풍 막 3배, 4배 막 5배 튀는 거 그거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예. 안정적인 스타일로 꾸준하게 이렇게 반복하면, 이 거래를 반복하면, 투자를 반복하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날 게 뻔하다는 거를,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이거를 이해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워렌 버핏인 거죠. 피터 린치인 거죠. 예. 이 단계에 있는데, 나는 요 단계에 있는데, 나는 요 단계에 현재 있는데, 이 단계를
연상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에 가까워지는 거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복리의 마법을 이 단계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90%의 이제 투자자들은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않을 뿐더러 조급하죠. 지금 당장 벌어야 되고, 셀트는 왜 안 올라가? 지금 다른 거 올라갔는데. 주식은 상대적인 게임이 아니에요. 딴 거 갔는데 내게 안 간다 해가지고 그런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종목은 내 종목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다 보는 거지, 남과의 비교를 하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종목과의 비교를 하는 게임이 아니고, 옆에 있는 철수는 지금 어떤 종목 투자해가지고 벌써 막 100% 먹었다더라.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관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식이 굉장히 마물같이 되는 거죠. 마물.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한 투자를 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방식들을 그동안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지금 하는 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하는 거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단순히 어디 책에서 보고 누구한테 듣고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해보고, 저도 단타거래도 해보고 해보고 해가지고 결론 내린 거예요. 아, 이 방식으로 해야지 내가 평생 해나갈 수 있고 큰 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깨닫고 여러분과 이 내용들을 얘기 나누는 거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의 주식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여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나가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팔고 여기 있는 것들을 사고, 이걸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리의 마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실이 안 나는 게 중요하다. 어떤 거래에서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으로도 손실 나는 사람이 있고 이익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셀트리온이 지금 안 가는 것 때문에 난 그냥 한 10% 손실 구간인데 지금 5% 손실 구간인데 그냥 팔래. 그런 사람은 손실 보고 나가는 거고, 아니야, 나는 이 기업의 가치를 믿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큰 수익 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는 이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진 종목과 관심 종목들은 어떤 구간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이제 이 그래프처럼. 그래서 절망, 포기, 지침, 두려움, 공포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주가 하락, 거래량이 감소가 나타나죠.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을 대중들은 팔긴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사고, 기대와 희망과 환상과 탐욕과 흥분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 이때는 주가가 막 폭등하고 막 거래량도 폭증하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슬슬 좀 나와야겠는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테슬라, 애플, 테슬라, 애플이 예시를 든 거예요. 이게 더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구간이면 그냥 만족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종목군들, 그게 이제 성장주 중에서 오히려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런 관점에서 드린 거였어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은 굉장히 탐욕이 서려있다 판단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까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한 저의 어떤 철학 가치관, 그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예시예요. 종목명을 다 뺐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거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요. 막 그렇게 애플과 테슬라처럼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좀 과열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보고, 꼭대기까지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만족하면 돼요. 거기서 30% 40% 더 갈 수도 있지만 꼭 그 종목에서 모든 승부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이것도 성장주예요. 성장주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이렇게 든 건데,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성장 업종에 있는 성장 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이야? 문제가 없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 없어. 그럼 사는 거죠. 예, 이격도가 좁혀 있고. 제가 이제 주식하는 방법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고성장주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2분기에 약간 좀 안 좋았네, 실적이? 그러면 이거 기회인데? 예. 이렇게요. 이렇게. 이 마찬가지로. 이게 왜? 이유가 없는데? 조정받았지? 고성장주인데? 고성장 업종에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는 거죠. 보다 더 이제 이격이 좁혀 있고, 박스를 그리고 있거나,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성장주를 골라내는 그 기준과 이제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거고, 또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량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지 않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특정 종목에서 모든 것을 먹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장기, 투자의 어떤 장기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욕심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지가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서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종목에서 모든 걸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먹고 그냥 나와가지고 보다 더 안정적인 단계에 있는 주가 단계에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분석한 바대로의 어떤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을 때까지 또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잘 다루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시세를 취하는데 포커스를 두는 그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셀트리온 뭐 지금 막 단기적으로 안 간다고 막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을 볼 때는 숲과 나무를 적절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전혀 안 본 채 종목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종목만 그 시장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시장 분석만 막 해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나무만 몰입돼 있으면 큰 물결을 좀 놓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큰 위기나 또 이제 코로나 이후 바로 돌입한 대세 상승기 이런 기회를 놓치거나 간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숲과 나무를 적절하게 봐야 되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뭐 전방도 보고 이제 백미러도 가끔씩 보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큰 부를 쌓은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투자의 시점이 시장의 어떤 바닥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마켓 타이밍에서 잘못되면 좋은 투자로 귀결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고요. 못 버티죠.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타이밍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복리의 마법의 핵심은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복리를 쌓아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핵심이에요. 따라서 투자를 단발성 게임, 매매로 하는 사람들은 높은 승률과 손익비, 손익비라는 게 이익을 낼 때 100만 원을 내고 손실을 낼 때 30만 원을 내고 하면 손익비가 한 3이죠? 거의? 그러니까 이익을 낼 때 더 많이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높은 승률 가지고 있어도 9번 이기고 한 번 졌는데 한 번 질 때 뭐 거의 뭐 전 재산 날리는 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은 승률과 높은 손익비 이걸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성공할 수 있는데, 단타를 할 때는 평생에 걸쳐 가지고 심리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타 매매를 하는 거는. 근데 단타 매매에서 이제 일관된 통제를 유지하는 게, 심리 통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오래 했지만 그것은 이제
인간은 나이가 들게 되면 사실 신체와 정신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젊을 때 이제 신체와 정신이 나이 들어서까지 이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기 매매에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예, 그런 부분에서 지향할 매매 방법이라고 아니, 거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기 매매하는 것들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평생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는 최종적인 투자의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고성장주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평생에 걸쳐서 나이를 먹더라도 나이에 어떤 핸디캡을 가지지 않는 투자법이면서 역사가 증명한 성공의 법칙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고성장주들을 세심히 분석하고 관심 종목 리스트에 항상 넣어두면서 좋은 가격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 시장 전체적인 차원의 기회, 코로나 같은, 혹은 종목별로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또 이때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분할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30 세대,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 노후 자산을 이제 형성하고자 주식을 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되는 분들 모두 주식 투자를 접근할 때, 주식 투자의 어떤 전략, 기획을, 목표점을 이제 설정할 때는 아까 이제 복리의 마법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발성으로 벌어들이는 것들은 정말 단발성인 거죠. 지속 가능하게 꾸준하게 벌어들이고 보다도 안정적인 형태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고 그거를 실행해 나가서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자기만의 어떤 방식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어떤 방식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적절하게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자산들을 또 분배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텐데, 배당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딱 좋죠. 분기에 한 0.78% 정도 배당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분야하고 또 삼성전자가 하는 분야가 해서 그런 것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얘기도 언제 한번 종합해서 한번 드리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아까 복리의 마법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닐 거고,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또 자신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더 적합한 방법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는 그런 영상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마무리되네요. 6시 12분. 와우, 벌써 이렇게 됐구나. 오늘 저녁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